제가 통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계약이 파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협의실 한쪽에선 외국 바이어가 서류를 덮으려 손을 뻗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처가 식구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통역해보겠습니다.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람들의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처남이 코웃음을 쳤고 장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중요한 자리에 한 번도 앉아본 적 없는 고졸 사위가 수백억 계약 자리에서 통역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5분 뒤 비웃던 사람들이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박민수와 한서연이 결혼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장인 한철수는 젊은 시절 직접 세운 중견 무역회사를 기반으로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학벌과 이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몸에 밴 집안이었고, 그 기준에서 고졸 사위 민수는 처음부터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장모 오미경은 특히 학벌과 이력에 더 철저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부터 살피는 분이었고, 사위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집안의 흠처럼 여기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민수는 항상 뒤편으로 빠져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 행사엔 그냥 짐 정리만 좀 도와줘. 괜히 나서지 말고. 아내 서연은 매번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죠. 민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싫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처남 한준혁은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당연한 듯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같은 자리에 앉을 일이 있으면 유학 시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고, 그 말 끝에는 언제나 고졸 사위를 향한 은근한 비교가 실려 있었으며 은근히 자신이 우월하다고 과시하곤 했었죠. 매영, 이런 건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고졸인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5년 동안 민수에게 돌아온 역할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행사 때 차를 몰고 손님을 태우는 일,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 주차를 안내하는 일. 회의실 문 너머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민수는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다는 분위기가 이 집안에 단단히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먼저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처갓집의 기준에 완전히 순응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이 집안의 누구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처갓집 회사에 큰 행사가 잡혔습니다.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서울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해외 대형 투자사와 협약식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투자 계약이 이 자리에서 성사될 예정이었고, 정재계 인사와 언론, 주요 거래처 대표까지 초청된 자리였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는 집안의 위세를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처남 준혁은 행사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실무 책임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바이어 응대 계획부터 발표 자료, 만찬 순서까지 직접 지시하고 손보겠다고 나섰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행사가 자신이 가져온 해외 인맥 덕분에 성사된 것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꺼내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길게요. 바이어 측도 제가 직접 다 대응하겠습니다. 장모는 그 말에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장인도 별다른 말 없이 아들에게 정권을 맡겼습니다.
사위 민수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든 행사 준비 자료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행사 일주일 전 장모 오미경은 민수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박서방, 행사 당일엔 입구 쪽에서 손님들 안내하고 주차 정리 좀 맡아줘.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 말의 끝에는 해외 손님들 쪽으로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이 단단히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행사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일은 그냥 엄마가 말한 대로 해줘요. 괜히 분위기 복잡해지면 힘들잖아. 민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척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5년을 살아온 방식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민수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민수는 오래된 짐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빛바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거래처 메모, 항만 창고 출입증 사본, 낯선 나라 이름들이 적힌 작은 수첩들. 민수는 그것들을 한 장씩 꺼내보다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박민수가 처음 비행기를 탄 건 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박상덕은 동남아와 유럽을 오가며 수출입 중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 대신 현장을 더 좋아했고 책상 대신 항만 창고와 거래처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아버지를 따라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후텁지근한 항구 창고, 네덜란드의 서늘한 물류센터, 베트남의 좁고 분주한 시장 골목. 교실이 아닌 그 현장들이 민수의 진짜 배움터이자 학교였습니다. 외국어는 교과서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바이어를 응대하고 숫자를 받아 적고 통화 환율을 계산하면서 몸이 먼저 익힌 것이었습니다. 12살 무렵에는 간단한 계약 조건을 영어로 정리할 수 있었고 15살이 되자 아버지가 자리를 비울 때 거래처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낯설지 않았고 서스럼 없이 해냈습니다. 언어보다 먼저 익힌 것은 상대의 표정을 읽는 법이었어요. 말이 막혀도 눈빛과 몸짓에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아버지 곁에서 쌓은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17살이 되던 해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거래해온 동업자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 빚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무실이 사라졌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병까지 얻은 아버지는 더 이상 현장에 나설 수 없었고 중학생 남동생과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이 고스란히 민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의 민수는 대학 입학 원서를 쓰는 대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수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뒤 서연에게도 아버지 일을 따라다닌 이야기는 짧게만 했고 처가 식구들은 사위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졸이라는 사실만이 이 집안에서 민수를 설명하는 전부였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민수는 처가 식구들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연회장 입구 안내 데스크 위치를 확인하고 주차구역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준비실을 지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지나친 뒤 민수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번역본의 몇몇 표현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액 단위 표기한 곳이 눈에 걸렸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 통역팀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민수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자신이 설 자리는 저 연회장 문 밖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 갑자기 급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바이어 측의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담 통역사가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 도착이 어렵다는 보고였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던 준비가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행사 실무 책임자를 자처한 준혁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복도와 준비실을 급하게 오가며 외부 통역 업체에 연달아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말 오후에 고급 협약 통역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던 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해결책을 찾았지만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직원을 대신 세우자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모 오미경은 계약보다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기자들과 지인들이 오기 전에 이 상황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요. 절대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그러고는 입구 쪽에 서 있던 민수를 돌아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박서방은 그쪽 입구 자리 지켜. 이쪽으로 오지 말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준혁은 회사 내에서 영어 회화가 가능한 젊은 직원 한 명을 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민수는 입구 데스크에서 초청 명단을 정리하다가 민수는 준비실 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모른 척 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영어 대화와 계약 협상 통역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어 측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한층 팽팽해졌습니다. 첫 인사가 오가는 동안은 형식적인 미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사전 협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바이어 측은 인사말을 건너뛰고 빠른 속도로 실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임시로 나선 직원은 첫 번째 질문부터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전문 용어와 계약 조건이 뒤섞인 빠른 영어 앞에서 일상 회화 수준의 실력은 금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바이어 대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민수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어색한 침묵이 새어나왔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안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직원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이어 측에서 본식 시작 전에 핵심 조건을 다시 확인하겠답니다. 이대로는 무대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준비실 안팎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기자들과 귀빈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일정이 왜 지연되는지 궁금해하며 출입문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밖에서 보면 화려한 행사였지만 그 문 안쪽에서는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복도 한쪽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협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어요. 바이어 측이 주고받는 짧은 말들 속에서 한국 측의 대응 수준에 실망하고 있다는 기색이 그것이 말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바이어가 자리를 떠나버리면 행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들어서면 또 무시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준혁이 막을 것이고 장모가 나무랄 것이고 서연은 불안한 눈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그냥 물러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협의실 안에서 서류를 덮고 바이어들이 자리를 뜨려고 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초청 명단을 데스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협의실 쪽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협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준혁이 눈살을 찌푸렸고 장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바이어 대표는 서류철 위에 손을 얹은 채 무표정하게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시 통역을 맡았던 직원은 구석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먼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이 올 자리가 아니야. 밖에서 기다려. 준혁도 팔짱을 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 분위기 안 보여요? 장난할 때 아니니까 매형은 나가 있어요.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방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준혁의 코웃음 소리가 났습니다. 장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장인어른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으며 아내 서연은 문가에 서서 두 손을 꼭 쥔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민수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어 대표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상대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의 핵심을 영어로 짚었습니다. 문장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상대의 의문이 일정 문제가 아니라 계약 책임의 범위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었고 한국 측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방 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철을 완전히 덮으려던 바이어 대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민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준을 확인하려는 듯 빠르게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굳은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에서 4년을 공부하고 돌아와 이 집안에서 외국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해 온 사람이 고졸인 사위가 자신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끄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닫으려던 서류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채 떠나려던 바이어들이 다시 앉은 것이었습니다. 협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리를 뜨려던 바이어 대표가 다시 서류를 펼쳐들었고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에 처음으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의 핵심을 파악한 뒤 한국 측 입장을 상대가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어디서 불안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지를 읽어내며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감각이 녹슬지 않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민수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쪽 업계에 계신 적 있으세요? 민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일을 오래 옆에서 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발표 자료의 수치를 언급하며 대화 흐름에 끼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 측은 이미 민수를 통한 소통에 익숙해져 있었고 준혁의 말은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준혁은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으며 시선을 서류 위에 고정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갑자기 알 수 없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는 테이블 끝에서 민수가 말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핸드백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졸 사위가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막았다가 협상이 다시 무너지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장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가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늘 뒤에 세워두었던 사람이 지금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민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협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이어 대표는 민수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옆에 앉은 실무진과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하듯 던지던 질문의 톤이 점차 대화하듯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도 처음으로 협상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맥락을 짚어줄 때마다 그동안 어긋나 있던 이해가 맞춰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협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고 장모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인 한철수는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가볍게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였습니다. 회의실 밖 연회장에는 행사가 곧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술렁이던 손님들이 다시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은 이미 테이블 위 협약서 마지막 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준비실에서 잠깐 눈에 걸렸던 그 부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협의가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고 한국 측 임원들도 안도한 표정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악수가 오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협약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 준비실에서 잠깐 눈에 걸렸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5번째 페이지였습니다. 납품 수량 옆에 적힌 금액 단위가 원본과 번역본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원본에는 $1000 단위로 적혀 있었는데 번역본에는 100만 원 단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였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면 수억 원 차이가 나는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민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꺼내면 분위기가 다시 굳어질 것이었습니다. 겨우 살아난 협상의 흐름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류는 준혁이 최종 검토를 담당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민수가 그것을 짚는 순간 준혁의 실수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계약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 하나가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고요.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협의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바이어 대표는 악수하려던 손을 내리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준혁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또 무슨 말을 꺼내려는 거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협약서 5번째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액 단위가 적힌 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바이어 대표를 향해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원본과 번역본의 금액 단위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실제 거래에서 수억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짚었습니다. 바이어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으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바이어 측 법률 담당자도 같은 페이지를 펼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의실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습니다.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채 났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전문가들이 다 확인한 계약서야.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민수는 장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귓속까지 울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금액 표기가 그대로 넘어가면 회사가 수억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금액 계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바이어 측 법률 담당자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서류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하나가 준혁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협약서 7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책임 조항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원본에는 하자, 발생 시 공급자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번역본에는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의 핵심을 바꾸는 오역이었습니다. 민수가 두 번째 오류를 영어와 한국어로 설명하자 바이어 대표가 천천히 안경을 다시 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분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약서의 최종 검토를 맡은 것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이 방 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장인 한철수가 창가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단련된 눈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처음 보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류가 수정되자 협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어서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눈가에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 한철수가 굵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서방 수고했네. 오늘 이 자리를 살린 건 자네야. 그 한마디에 협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 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연은 문가에 선 채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어 측은 수정된 협약서를 확인한 뒤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서명 테이블에 앉았고 대표는 자리를 잡으며 민수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놀랄 만큼 조용했습니다. 장모도 준혁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앞좌석과 뒷좌석 위로 번갈아 쏟아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수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쪽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장모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민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참을 뜸 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실력이 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조용히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넘겼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기회 주신 적은 있으셨어요? 부엌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민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모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뒷모습이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민수 곁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항상 당신을 뒤로만 밀어놨잖아. 민수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왔을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면 되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기준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더 이상 민수에게 허드렛 일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사위와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인은 며칠 뒤 민수를 서재로 따로 불러 바이어 측에서 민수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빛바랜 메모, 항만 창고 출입증, 낯선 나라 이름들이 적힌 수첩. 예전에는 이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 못한 길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오늘의 민수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졸업장 한 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표도 한번 정해진 자리도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래 견뎌온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여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민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것입니다. 남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였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도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고졸사위 민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졸업장도 내세울 경력도 없었지만 5년 동안 묵묵히 견뎌온 그 시간이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살아온 시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스스로를 작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남들의 시선에 눌려서 하고 싶은 말을 꼭 참고 계신 분은요? 민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안에도 반드시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요. 계신 곳에 따뜻한 봄볕 같은 하루가 이어지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릴게요. 꽃길 사연은 매주 여러분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